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상의 회복이라는 주제 중에 오늘은 코로나 시대와 마음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와 마음혁명에 대해서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시대 마음혁명의 기회다. 두 번째, 마음의 원리,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 세 번째, 마음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마음혁명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이 있죠. 네. 코로나 시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모든 사회가 총동원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그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이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 단계로 영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마음의 혁명의 소중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요. 코비드-19 발생 이후로 엄청난 감염력과 또 전파력,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엄청난 치사율 때문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죠. 급기야 2020년 3월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즈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를 나누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많은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언택트 문화입니다.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함께 만나야 되고 사회적으로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만남을 자제해야 되고 줄여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이 다행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또 온라인이라는 어떤 서로 소통의 어떤 도구가 생겼죠. 과학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했다면 어떤 대처할 수 없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의 어떤 작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우리는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평소에 잘 지내던 인간관계가 서로 소복해지거나 또 가족 간에 서로 만남이 적어지면서 서운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는 또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은 파괴되고 동물들은 착취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동물들의 착취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 결과로서 지금 다시 인간이 그 과오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급과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 상생과 공존의 상호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나라도 국경도 인종도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다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지금은 하나의 생명이다.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그동안 지금까지 지어왔던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 인류, 나아가서 이 지구 생태계 전반의 미래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살아오고 있음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교가 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규모 오프라인 종교센터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예배를 두고 미사를 드렸던 그런 풍경을 생각해 볼 때 종교활동의 중심이 상당 부분 가상공간으로 이동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과거에는 성스러운 영역과 일상의 영역, 세속의 영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성과 속이 함께 병행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도 보고 미사도 드리고 법회도 참석하고 또 명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내가 살아오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성과 속이 서로 넘나들고 서로 병행하고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과거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있었던 기도나 명상이나 마음 공부가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점이 큰 차이, 변화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종교 통계에서도 보면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30여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말 중에 SBN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뭐 탈종교적 현상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탈제도 종교에서 벗어나서 제도적인 어떤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영성, 자유로운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진화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지혁명은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언어를 갖게 됨으로써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 생존의 어떤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었고 인간이 경험한 많은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세대를 넘어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더 주목했던 이 시기에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화나 종교나 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표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인간은 그걸 통해서 현실의 어떤 실제, 현실의 세계와 또 다른 가상의 실제, 가상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현실의 어떤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와는 별개로 온전하고 영원하고 또 완벽한 이데아적인 세계를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의 영역이 나뉘게 되면서 성과 속, 성스러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속된 세계가 나눠져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 이러한 생각들이 3,000년, 4,000년 혹은 이제 최근까지 종교나 모든 철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도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러한 큰 분별이 인간의 어떤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또 인간은 이제 수렵 체질의 삶에서 농경과 목축의 삶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영역에서 삶의 어떤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언어가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되는 조건을 갖게 됐다면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는 인간은 새로운 정신문명을 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종교 혹은 이제 고대 문명을 얘기할 때 새로운 종교적인 사상, 철학적 사상이 태동되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들이 인간의 정신문명의 틀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종교적 틀이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지배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500여 년 전부터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끊임없이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혁명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4차, 5차, 6차 이런 새로운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굉장히 확장되고 생활의 편리가 굉장히 어느 시대보다 늘어났죠.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이해사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면서 정신적인 어떤 영역에서 큰 고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과학혁명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기반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짐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성의 상실, 또 가족을 비롯해서 사회, 종교, 모든 공동체들이 붕괴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지지대가 되었던 자연 생태 환경의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동안 자연으로부터 착취하고 또 자연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끌고 오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인공의 어떤 인공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연 생태 환경이 크게 훼손된 것들을 보면서 인간을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의 근원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런 과학혁명의 시대에 물질적 풍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제어해줘야 될 정신의 힘이라는 게 더욱더 필요한데 그러한 힘들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조화,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가 인간의 고통을 크게 더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을 통해서 물질이 크게 개혁됐는데 그것과 상할 만한 어떤 마음의 혁명, 정신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될 이런 고해, 파란 고해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고진별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또 불완전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어떤 이상적인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했던 그 과정을 고진별도 사성제로 표현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처럼 근래 이제 한국의 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런 파란고의 일체 생명이 참 문명세로 나가기 위해서 물질 세력이 너무나 임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신 세력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 구조화로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통의 내용은 내 개인의 내면적인 정서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인 이런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많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의 혁명, 정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는 숲속이나 수도원이나 사찰 이런 데서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전성되어 왔던 수많은 동서양의 영적인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되고 있는 시대다. 재구성되어야만 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영적 전통에서의 영적 스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계가 하나 되고 있는 물질적 기반을 기반으로 서로가 굉장히 많은 빠르게 굉장히 교류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발전해 가면서 영적인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몇의 소수의 영적 승의 어떤 가르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 삶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혁명의 주체로서 나아갈 때 과학혁명 시대에 일곱 겪고 있는 타랑구의 어떤 병든 세상, 지금 현재 코로나와 같은 어떤 그런 재난 상황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마음의 원리 그리고 마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과 경계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마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음은 경계가 있기 전에 마음이겠죠. 경계에 부딪히기 전에 마음은 모든 분별이 사라진 고요하고 평온한 허공과 같은 혹은 고요한 잔잔한 물과 같은 그런 텅 빈 마음이죠. 그러나 경계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이렇게 마음의 경계가 부딪히게 되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느낌, 있는 그대로 다가온 느낌이죠.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중립적인 느낌.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느낌에 따라 좋은 느낌은 자꾸 곁에 가고 싶고 오래 두고 싶은 거고 머물고 싶고 좋지 않은 느낌은 멀리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의지는 뭐냐면 그랬을 때의 나의 선택.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자꾸 접할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좋은 느낌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죠. 탐심이 나고 또 좋지 않은 느낌들을 곁에 두게 되면 자꾸 이제 밀어내고 싶은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감정들이 또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자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심신작용을 통해서 또 가기도 하고 있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듣기도 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경계 때문에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과 상황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뭐래 아니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어떤 일 때문에 요즘 힘들어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경계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 해석 거기에는 반드시 그게 따라오거든요. 어떤 경계를 대할 때 그것에 대한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그 사회적인 학습과 그 통념 혹은 문화적인 전승을 통해서 어떠한 관념의 틀이 형성되는데요. 그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그 분별성이 이러한 마음작용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분별성을 끝까지 고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착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경계를 보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럼 일단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딱 보니까 평소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고 한번 손 빠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내 발을 꼭 밟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새로 산 신발인데. 옳거니 평소에 나를 무시하더니 참 잘 걸렸다 하고 화를 내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밟았다라는 사건은 경계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화냈다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저 사람, 발을 밟았던 사람에 대한 나의 견해로, 나의 평소의 생각 때문에 화가 증폭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관심 있고 말을 걸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내 발을 딱 밟았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그 상대방이 내 발을 살짝 밟아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동안 말을 걸 기회가 없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말을 걸 수 있게 되는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인연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레임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발을 밟는 행위지만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념, 해석에 따라서 나의 다음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발을 밟았어요. 그럼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면 서로 상대방도 당연히 미안하다 할 거고 나도 기분 나쁘지만 크게 화를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남의 발을 밟았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갔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 될 텐데 미안하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지나가?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상대방, 저 경기에 대한 나의 관념, 해석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나 전승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화가 더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래 마음에서 경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만 사실 그 마음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분별성과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마음에서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적인 어떤 것뿐만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면의 어떤 심층의 모습을 보려면 이 알아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되물어보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어렸을 적부터 형성되어 왔던 내가 집착해왔던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과 같은 분별성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어떤 정서의 결핍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마음 공부를 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히 먼저 마음 공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면 정리해보면 원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바탕 원래 마음, 분석, 성품, 자성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없지만 거기에 많은 이름이 붙여왔죠. 그 자리는 분별이 나기 이전 우리 언어적으로 어떤 분별을 하게 되는데 그 언어의 작용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죠. 그리고 자타의 복한도 벗어나 있고 생멸 변화하지 않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아주 훌륭한 마음, 맑고 밝고 훈훈한 그런 어떤 지극히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텅빈 허공에 바람 한 적 없는, 구름 한 적 없는 그런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가운데서 뚜렷하게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신을 얘기할 때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정신이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불가 전통에서 선을 얘기할 때도 선을 적적하고 성성함, 적적성성함, 성성적적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적적함이라는 것은 고요함이고 성성함은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모습이죠. 이런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원래 마음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그런 마음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경계 자체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경계, 나쁜 경계는 내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이미. 판단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모든 현상들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에 의해서 형성된 생각이 분별성이 작용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마음, 주착심에 의해서 심신작용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석공 보고 또 놀란다 그 말씀이죠. 자라를 보고 놀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석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길들일 때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에 묶어서 한 5m 안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묶어놨다고 해요. 그러나 코끼리가 점점 커서 엄청나게 힘이 세졌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끈을 묶어서 다시 이 막대기에 걸쳐만 놔도 5m 이상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벼룩에도 마찬가지죠. 벼룩은 자기 키보다 수백 배 더 높이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벼룩을 조그만 어떤 상자에 가둬놓으면 그 상자만큼만 뛴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습관도 이러한 어떤 틀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 그 틀에서만 모든 판단과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틀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트리는 것, 그럼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경계를 따라서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름도 다양하죠. 현상심, 작용심, 생멸심. 마음 작용 현상은 이런 경계를 따라서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마음, 생멸 변화는 마음 작용을 다 이해합니다. 어떤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작용을 하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일단은 먼저 수동적인 마음 작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마음 작용이 있어요. 우리 의지 작용이 포함돼서 그 경우는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이죠. 이제 그걸 두 가지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로 수동적인 작용은 우리가 질기의 현상과 같은 마음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이미 지어놓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영역이고요. 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콩을 선택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수동적인 마음작용,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자 하는 그 능동적인 마음작용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마음 공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을 대할 때도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능동적으로 일으킨 마음, 그냥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알아차림 같은 경우 깨어있는 마음, 온전한 정신, 신령스럽게 텅 비어 있음에도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이건 이제 우리의 본래 본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영어로 공정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신령하게 공적한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마음. 네, 지금도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우리가 또 실행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기로 한 일과 하지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챙기는 마음, 이것도 알아차림의 어떤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이 알아차림이 얻게 되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전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림이 포함된 주의심을 통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실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누구나 지니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죠. 자기 욕심에 가려서 자기 분별성에 가게 되면 이 알아차림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원래 알아차림이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 5번째, 분별성과 주착심이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작용이죠. 개념적 작용에 의해서 망상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고정하고 또 편향된 관념의 틀로
이거를 이제 고착하고 또 이런 가치 판단,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개인적 체험이나 사회적 학습, 문화적 전승에서 겹겹이 쌓이고 강화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라고 하죠. 또 아니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주착심은 그것 역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혹은 받아들인 허구적 사실이나 주장, 이런 분별성에 대한 집착이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서적 결핍, 혹은 자동적 사고, 습관적 행위 등에 의해서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자아 중심의 이러한 그 삶의 패턴들이 계속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결핍부터 또 자기를 그거를 이제 위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자동화된 사고나 습관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요. 그래서 에고를 중심으로 계속 이러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편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제작진은 서울의 한 터미널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지원 씨와 태복 씨. 두 사람이 시민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30분 동안 연주를 했지만 이 음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꿔볼까요? 제작진은 가짜 학력이 적힌 홍보물을 내걸고 가짜 이름을 붙입니다. 해외에서 유학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 듀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드디어 조 듀오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한 시간 전과 똑같은 악기, 똑같은 음악. 하지만 좀 전과 달리 조 듀오의 연주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해외에서 유학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 듀오. 시민들에게 박수까지 받습니다. 혹시 이분들 아시나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듀오. 연주는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조 듀오가 아니었을 때와 조 듀오가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우리들의 반응. 해외에서 유학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조 듀오. 이 가짜 학력을 보는 순간 음악이 더 훌륭하게 들렸던 것 아닐까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착각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조 듀오가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착각을 만들어낸 것은
훌륭한 학력을 갖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왔으면 실제로 훨씬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가정관념이 이제 작용한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착각을 만들어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바닥에 깔려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별성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 깊이 깊은 곳까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양파 껍질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광주가 제 고향인데 광주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편견 또 고정관념이 있겠죠.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황인종,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갖고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인간의 인간을 벗어나서도 인간 중심의 사고도 사실은 생태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세대마다 또 남자 여자로서 또 종교에 따라서 혹은 인종에 따라서 어떤 세대의 경험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인간과 세계관계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세계라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몸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제 외부에 끊임없는 어떤 경험들을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고 또 외부의 산물들이 우리의 어떤 몸의 양분이 되어서 지금 이 몸을 유지하고 또 심신장, 마음의 작용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인지과학의 흐름에 있어서는 마음을 정의할 때 뇌를 통해서 많은 정신작용이 뇌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뇌뿐만 아니라 이 몸 그리고 환경까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정신은 사이의 실체로 보고 육신, 물질은 연장의 실체로 보아서 정신과 물질을 미분법적으로 서로 나뉘는 별개의 실체로 봤는데 사이의 실체로 보았던 마음이 몸을 통해서 확장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체화된 마음 혹은 확장된 마음, 환경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텐디드 마인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몸, 환경까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즘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을 배경으로 환경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환경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마음의 시장에 놨다가 다시 행위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시 환경에 되돌려주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또 다시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상황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고요. X선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정답은 B입니다. B. 정답은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릿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6대 1에서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니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시대 B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혼자 바꾸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A가 맞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다가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냐면 신체적으로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놓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분리되는 환경의 문제 혹은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이런 마음과 환경의 관계 같은 것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은 이제 저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태아 속에서 눈, 귀, 코, 이 몸을 통해서 육군, 몸과 그다음에 우리의 뇌가 형성이 되죠. 육군이 형성되고 나면
이 감각기관이 형성됐다는 말은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태어나고 나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진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흔히 말하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 정보들을 우리 의식을 통해서 차곡차곡 정리하고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경험에 따라서 그것들을 분리해 놓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내적으로 쌓이게 되게 되면 우리 심층 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또 어떤 외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어떤 표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심층에 있어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관념의 틀, 고정관념, 편견, 이와 같은 분별성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집착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나 어떤 그것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정당화된 행동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습관적 행위들을 발견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 공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경계, 이 환경의 변화는 특히 요즘 과학혁명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물질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숲에서 출발했죠. 우리의 고향.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숲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숲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연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농업, 목축과 같은 어떤 정착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인공 환경, 자연 환경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성과 같은 울타리를 지어서 그 안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땅을 밟지 않고 거의 지나다니고 모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공물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에서 인간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인공적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마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이 형성이 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환경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환경까지 이 환경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자극, 마음의 자극이 훨씬 더 커졌고 다양해지고 변화무쌍해진 것이죠. 과거 같으면은 10년이 지나도 항상 늘 보던 그 환경이고 늘 보던 그 산천이에요. 그러니까 산천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인걸만 잔데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만 고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었던 것이죠. 평온함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 평안함을 깨트릴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 우리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계속 변하게 만들고, 또 어떤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그냥 고요하고 한적한 데를 찾아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계 속에서 늘 깨어있고 고요한 가운데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황을 즉각 대체해 나가는 그러한 공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이 환경의 변화는 마음 공부의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또 실천적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의 키워드 중에 6번째로 실행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의 문제는 마음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실행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어쩌면
고요하고 준비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행의 문제가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변해가는 과학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세우고 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서 실행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실행을 키워드로 삼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목표, 우리 가족을 위한 목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 또 국가나 인류, 더 큰 지구 생태 전반을 위한 더 큰 목표를 정해보는 거죠. 목표는 이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실행 조목, 이념 조목을 통해서 먼저 이걸 정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 방에 어떤 방에 있는 책을 정리하는 것도 매번 공부를 하고 나면 논문 같은 걸 쓰고 나면 책들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빠지면 다 정리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운하게 목욕하지 아니하고 다음 잠에 들고 다음 일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논문이나 글을 쓰고 나면 항상 책을 연결되어 정리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조목을 정해보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반복된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앉는 자세가 등에 기대고 앉는 자세가 있어서 허리가 좀 좋지 않게 됐다. 그러면은 두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 뒤로 빼고 허리를 등반이 되지 않고 보는 자세, 혹은 모니터를 낮게 보면은 자꾸 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거운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을 좀 높여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실행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행할 때마다 챙기지 않으면 오랫동안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등받이에 등을 대거나 목이 앞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든 만큼 그 습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 실행 조목을 통해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응용할 때죠. 그 경계 상황에 닥쳤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그거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죠. 그게 실행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를 반드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더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실행의 문제를 새롭게 조목을 다시 정해서 다시 실행하고 반조하고, 그래서 준비, 실행, 반조, 준비, 실행, 반조를 계속 일상에서 반복해가면서 내 기질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관계나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실행 공부가 되겠습니다. 작은 결심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서울의 한 주택가. 우리는 오늘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걸로 충분하죠.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쓰레기 하나를 던지는군요. 그러더니 깨끗하던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어제 쓰레기로 다 버렸고 저도 이 사람들 만들어서 다 민망한지 도로 가져가시는군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 하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소한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단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 이곳. 양심에 호소하는 거울도 자반에 벌금을 물린다는 경고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써요. 아유 많이 오래요. 이 양반 지금 아유 말씀을 주시 얘기가 있겠어요. 나오는 냄새나 그러고.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사무실을 또 이렇게 해놨어. 정말 이곳 주민들은 양심불량인가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 골치 아픈 곳에 그다지 기발하지도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할 겁니다.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작은 화단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단 만들면 그 쓰레기 들버릴까요?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화단 만들면? 네. 근데 맛살 없어요. 동네 주민들 반응은 영 탐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말짱 헛것이 드는 게 아닐까요? 일단 화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경고문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카메라가 이곳을 지켜볼 겁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새벽 2시. 말짱 헛거라더니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없습니다. 성공일까요? 그때 멀리서 쓰레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단을 보고도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돌아와 버렸던 쓰레기를 도로 주워갑니다. That's very good. That's very good. You went back and picked it up. That's an example. Again, the situation determines behavior. They plant flowers, they maintain the territory, and as soon as the sign are that this is ownership and people care about this, behavior towards it is receptive.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화단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바꿨습니다. 쓰레기가 없으니까라는 예상을 하는 주제에다가 예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없으니까 쓰레기 천지하고 지저분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그렇죠. 깨끗하고 좋은데 이거 언제 만들었지? 나도 처음 보는 거. 처음 보세요?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생각해보지 않고 이 사소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변화가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큰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마음의 원리, 마음과 환경의 관계에 비추어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마음 공부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타내는 본성의 부분, 원래 분별이 나타나기 이전의 그 자리, 텅 빈 자리죠. 이 무국의 자리, 텅 빈 자리에서는 선도 악도 없는 것이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너 나의 국한도 없는 것이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걸 다 감싸고 있고 모든 걸 다 수용하기 때문에 무한히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히 넓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텅 빈 고요한 마음에서 어떤 경계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파동이 생기면서 마음의 분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밉고 예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이 쫙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차별 세계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세계, 본성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원래 하나이지만 그것이 어떤 분별이 나타나기 이전과 나타난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마음, 느낌, 생각, 감정과 같은 마음인데요. 거기에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원래 본성에는 선도 악도 없지만 현상적인 마음에서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마음들은 현상의 마음이고 어찌보면 진리의 작용이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미 지어놓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뿌려놓았던 씨앗이 때를 따라서 콩심은에 콩나고 팥심은에 팥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잡초도 나타나겠죠. 그런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마음과 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취할 것인지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려서 자신의 어떤 이기적 욕구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리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과 연기되어 있는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통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 주변의 관계와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영향을 다시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성에 달하는 선도 악도 없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는 능히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모든 현상적인 마음을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실행의 어떤 마음 차이 이것까지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마음에 대한 온전한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 세 가지 마음의 속성에 맞게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 또 모든 현상들이 쫙 천차만별 펼쳐져 있는데 이 차별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통찰 공부 그 다음에 이 차별 세계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옳은 걸 선택하고 그런 걸 버리고 정의는 취하고 그런 걸 버리는 그런 취사 공부까지 이 세 가지 공부 영역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마음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사고나 습관적 행동이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에 닥쳤을 때 알아차림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집중 공부와 통찰 공부, 실행 공부를 통해서 본성을 회복하고 지혜를 증득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기본 방향은 항상 깨어 있었는가, 그리고 원래 마음을 늘 회복하고 살고 있는가,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은 나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남들은 다 알고 보고 있는데도 내가 아닌 것처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꾸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보기 싫은 것은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마음을 회복해서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고 수용해 주는 것. 그것도 진리의 작용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고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심사작용을 할 때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신작용이 옳았는가 그렸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과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심신작용을 행할 때는 모든 경계를 대하여 심신작용을 행할 때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중 공부를 보면 멈추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딱 멈춰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자동적 사고나 습관적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일단은 멈춘다 할 때 멈추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바로 멈추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멈추려면 그 멈춤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3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 대상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겹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의 사진을 떠올린다면 거기에 자꾸 집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집착과 어떤 우리의 생각, 감정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착과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켜진 대상이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대상.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 부처님, 하느님, 혹은 이 나무함이 타고나시는 분도 계시고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감정의 이면에 벗어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죠. 둥그런 원상을 떠올린다든지 태양이나 원류, 둥근 달을 떠올린다든지 혹은 우리가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봐도 자동적으로 호흡을 챙기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주문을 내린다든지 혹은 우리의 이제 단전, 보통 배꼽 아래에 단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전의 아랫배에 마음을 챙긴다든지 혹은 발바닥에 마음을 챙긴다든지 이런 것처럼 제3의 대상, 우리의 생각, 감정을 굳이 일으키지 않는 대상. 그러면서도 호흡이나 단전이나 발바닥과 같이 늘 우리의 몸의 일부로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집중의 공부가 일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는 순간에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바탕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본성과 기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본성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공법이 됩니다. 일상적으로도 어떤 경계가 닥치게 되면은 경계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순간 내 본성을 챙기는데 본성을 챙기는 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제3의 대상으로 돌리는데 습관이 들게 되면 어떤 경계가 와도 자동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순간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돌리는 공부, 멈추고 돌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마음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모두 많이 수행 전통에서 많이 하고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 단전을 많이 챙기는 공부를 합니다. 이 단전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심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망념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망념이 오르게 되면 계속 분별망상 속에서 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단전을 챙기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올라오는 이 화기, 불기운이 보통 올라오는데, 이 불기운을 내리고 수기운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통해서는 수승 화강을 해서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수행법이 돼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물기운이 오름에 따라서 진성, 우리의 본래 참 마음이 드러나고 망념은 가라앉는다. 그래서 식망현진, 망념은 쉬고 진성의 참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은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음 공부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중 영상에서 단전호흡을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평소에도 경계를 피하면 바로 단전을 챙기고 또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단전을 챙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의 고요함을 훨씬 빨리 평소에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보기죠. 관찰법인데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알아차리고 그때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느낌,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바라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을 얻게 되는 건데, 관찰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대상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붙어서 관찰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을, 알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은 우리의 통찰, 지혜를 밝히고 또 일과 이치 간의 밝은 어떤 분석과 빠른 판단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요. 이 공부는 집중의 대상을 확립하고 나서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호흡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고요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호흡은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호흡이라는 것 자체에 실체가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게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단전에서도 배가 불능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몸의 변화, 몸의 어느 대상을 통해서 그걸 관찰법을 통해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적인 것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본래 마음을 통해서 비춰보는 성찰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뚜렷하고 고요한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는 마음,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 쓰잖아요. 정신이 깨어있으면 우리의 심신작용을 늘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한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작용을 늘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는 경계를, 어떤 경계가 주어지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파악함과 동시에 그 경계를 대하는 나의 심층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의 본래 본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암, 그걸 공적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뚜렷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신령하게 알고 있는 그 암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는 거죠. 이걸 자성을 통한 반조에서 자성반조라고 쓰고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성품을 계속 비춰봄으로써 깊은 통찰을 얻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치도 밝아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게 모든 걸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빠르게 판단해서 그다음 이어질 수 있는 실행의 공부와 연결될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속 깊은 마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과정들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간단 일기 양식을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일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특히 이제 우리의 심신작용이죠.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경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성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진리의 어떤 모습들, 어떤 본래자리, 큰 대자리, 그 다음에 현상을 나타나는 작은 소자리,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무자리,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유무자리, 대소 유무의 자리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인간의 시비이해,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비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심신작용과 이런 이치와 이를 밝히는 감각 감상을 통해서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는데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아이를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거슬렸던 느낌이 있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살짝 이제 조용한 말로, 지금은 공부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너무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잠시 후에 또 이어지는 일입니다. 아내가 이제 정색을 하고, 저를 옆으로 따라와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아이가 듣지 않도록, 어떻게 애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말이죠. 이어서,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네,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아내가 이제 애 앞에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있다가 저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저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분명히 그 마음에는 내가 항상 우리 아내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직접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여기서 옆에서 장난치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봐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이러한 분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인 거죠. 그것처럼 저도 나의 분별성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잘 하려면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 안 돼라는 저의 경험에 빗대서 저의 분별성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는 또 그 모습을 보고 늘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늘 이렇게 직접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별성이 나타나서 제가 마음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알아차림 있게 되면 그 이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내 심층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 기회를 만난 건데 그런 알아차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계를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경계를 통해서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경계 덕분에 오히려 내 마음을 살펴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공부 기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 읽기라는 것은 일상의 경계 속에서 우리의 심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현상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우리 심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공부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의 실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공부인데요. 각자에 맞는 꼭 필요한 실행 정보를 먼저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에는 반드시 하자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정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습관이 들어있거나 자꾸 고치고 싶은 그런 습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한 것들을 정해서 불의를 반드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정해서 고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자는 종목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걸 실행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전반적으로 변해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선업을 자꾸 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선업의 결과는 반드시 주변 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관계가 다시 나에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실행 공부로 이 하나는 종목을 정해서 해보는 방법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행 종목을 정한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서 주의식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행 종목을 잊어버리면 마음을 못 챙기는 거죠. 무념이 되는 거예요. 유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행 종목을 한번 마음에 새겨놓으면 상황이 되면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잊지 않고 챙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간혹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때 그랬기로 했는데 놓쳐버렸어 하고 챙긴다고 하면 뒤늦게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놓치지 않고 챙기면 더 좋겠고 놓쳤다 하더라도 되돌아봄으로써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이렇게 준비, 실행, 반조, 준비, 실행, 대조의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주위의 환경, 인간관계, 사회환경, 또 자연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실행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목표할 게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 공부 과정이 우리가 경계를 대했을 때 자기 중심의 에고로 대하게 되면 이때는 알아차림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 대로 분별 집착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족한 정서적 결핍에 계속 끊임없이 시달리고 채워도 채우지 않는 정서적 결핍이죠. 또 자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에 휩싸여 있는 개념적 망상이 계속 끄달리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고 좁아져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기 중심, 에고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 근데 이 알아차림이 들어가게 되면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순간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본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 공부, 또 본성으로 나타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모습으로 관찰하고 성찰하고 어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통찰 공부, 그리고 그 본성을 떠나지 않고 정의는 죽기로서 실행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실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실행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변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방면으로 본성 중심의 마음 공부,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혁명을 위한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혁명은 우리의 마음, 본성이 주체가 되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을 말합니다. 마음혁명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보편적 성품을 체득하고 밖으로는 상생, 공존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합니다. 또 마음을 몸이나 환경의 어떤 상대적, 현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본성적이고 본원적인 측면, 관계적이고 사회적, 생태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공부법이 적극적이고 폭넓은 마음공부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공부는 우리를 개념적인 분별과 집착에 의해서 배타적인 자, 에고라고 하죠. 이 에고에 묶이지 않고 근원적인 자, 관계적인 자,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연결돼서 재구성되고 있는 이 자아로서의 전환,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에고 중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 경쟁의 상계의 길로 나가지 않고 본성 중심으로 공존을 위한 상호 연대의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 혁명을 통해서 삶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자율적, 주체적,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공부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 공부의 마음 공부의 현장, 환경을 상생의 관계라 상생의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이러한 마음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혁명의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마음혁명의 원리를 잘 알고 마음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수동적인 마음공부보다 운동적인 마음공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마음혁명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